경찰 조사가 먼저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 채택은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제 개편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조건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맞서고 있어 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잇단 구속에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 대표 결단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야당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에도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전쟁과 금리 인상 등 대외적 불안 요인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과 금융당국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 오기영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견서를 요청한 시한이 오늘까지였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에는 예산안 처리 후에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전된 입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2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김 의장이 여야에 내일 오후 6시까지 특위위원 명단을 확정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선수별 의원 간담회에 이어 오늘 의총에서도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만 된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 실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로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일찌감치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특위위원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기간은 60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최장 9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협상을 내일까지로 못 박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입을 꽉 닫고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다 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후에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진전되고 전향적인 의견이라고 평가하면서 야3당이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오는 24일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부터 조세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세제 개편안 등 250여 건의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 소위를 본격 가동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 종부세 등 세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두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내면 2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인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 여당은 최근 주식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을 2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의 조건부 수용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개미들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분들의 그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이런 문제여서 이걸 2년 동안 유예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웬 이러한 많은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반면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등을 낮추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정부 여당이 거부하자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위해 손쉽게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를 포기할 수 없다면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종부세 등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차는 큽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초부자 감세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 역시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 기준을 11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다주택자 공제액도 11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맞섰습니다. 기재위는 소위 구성 지연으로 이미 법안 심사가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많아 예산 부수 법안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통과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 이후 정치권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야당 파괴라고 맞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 것을 놓고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에 국민의힘이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을 정치 공동체로 묶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로 우려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앞서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이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잡다시피 하면서 방탄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공소장, 구속영장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판단받아보기 바랍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해서도 반헌법적 상식 이하의 언론 탄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건 모든 언론을 향해 앞으로 불편한 질문은 하지 말라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자부했던 도어 스태핑 장소에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 스태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 가경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로 인해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된 것이라며 MBC가 초래한 것이라고 맞선 상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MBC로 촉발된 언론 탄압 논란 등 각종 현안에서 여야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방대한 데이터의 시대, 국회가 빅데이터 국회를 만들기 위한 물꼬를 텄습니다. 주요 정책기관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방향성을 논의했는데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국가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김동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국회에서도 국가 전략과 정책 관련 빅데이터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모이는 빅데이터를 활용 공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국은행, 통계청, 기상청 등 12개 주요 국가기관과 함께 빅데이터 플랫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체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과도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회나 국가기관이 더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국민연금 개혁과 기후위기 대응 같은 국가 문제 해결에 전 세계 데이터를 분석해 입법 정책에 과학적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서로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인사교류를 해나갈 거냐, AI로 분석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 건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멀리에서 20년 전부터 해외 몇몇 연구기관에서는 이 중국의 급부상과 관련된 문제를 경제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기초과학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한 이런 결과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고요. 글로벌 모니터링이라는 관점에서 체계를 그동안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닌가. 데이터 특성에 맞는 생산과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됐는데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가 아닌 디지털 정보를 구축하는 방안과 데이터 접근의 법적 제약을 극복하는 문제 등이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한 국회는 앞으로 한국은행과 통계청, 기상청, 한국재정정보원 등과 협업해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와 합동 발표 추진 등 빅데이터 국회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승일희망재단의 루게릭병 환자 요양병원 건립 사업을 위해 2년간 약 120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중증 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 정책간담회 토의 결과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 및 요양병원 선도 시범 사업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 의장은 희귀질환을 앓는 소아 청소년 진단과 치료 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판단착오를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추 부총리가 레고랜드 사태를 강원도의 문제라고 말한 것은 상황을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회생 신청 당시에 도청에 파견된 금감원 정책보좌관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사태 당시 금감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악화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전기요금 정상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전체 발행 한도 확대 법안을 상정한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전체 추가 발행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과도한 채권 발행에 따른 채권 시장의 경색을 우려했습니다. 산자위는 이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법안도 상정했는데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내년도 세입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법안들이 심사가 됩니까?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조세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재위는 21대 후반기 개헌 이후 제일 늦게 이 소위를 구성한 상임인데요. 네.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보이다가 하반기 국회 개헌 이후 4개월이 지난주가 돼서야 소위 구성을 마친 겁니다. 조세소위에선 내년도에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부수 법안을 포함해 총 257건의 법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예산 부수 법안의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인데요. 이 때문에 조세소위는 오는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이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불리는 바로 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유예하느냐 요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네요. 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침이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는데요. 먼저 금투세를 설명드리자면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넘게 이익을 보면 20에서 최고 25% 세금이 적용되는 제도로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기준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되던 주식 양도세를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모든 투자자에게로 확대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여기에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논의에 들어간다는 건데 합의에 이를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합의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요. 네. 금투세 유예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을 철회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민주당 조건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0.15% 인하는 금투세 도입과 연동된 사안인데다 이미 거래세율을 0.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인 만큼 지나친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 원씩 걷어들이는 증권거래세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선 여지를 두고 있고 또 민주당 역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상임위 차원이 아닌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일괄 타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논의를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일명 도스태핑을 이제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도스태핑 시작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이 출근길 기자회견이 194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 취임 이틀날인 5월 11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 18일까지 모두 61차례 진행됐는데요.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 약식회견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발생한 공개 설전 여파로 해석됩니다. 어제 대통령실 약식회견 자리에 가벽이 설치되면서 회견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하루 만에 공식화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경호 보안상 동선 노출을 막기 위함이지 MBC와의 갈등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다수의 참모진이 MBC 기자와의 설전을 상당히 부적절한 사안으로 보고 대통령의 약식회견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대외협력 비서관이 또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네요.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제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대통령실은 우선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면은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과 언론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도어 스태핑 재개 여부는 미지수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MBC 기자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MBC 기자에게 출입 기자 등록 취소, 대통령실 기자실 출입 정지, 그리고 MBC 소속 다른 기자로의 교체 요구 등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기자간사단이 징계 규정도 없는 데다가 이 해당 언론사와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지만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라도 징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잠정 중단 책임엔 MBC가 있다며 언론 책임을 되돌아보라는 여당과 그리고 몰상식한 언론 탄압이라며 언론단체와 긴급 간담회까지 연 야당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어서 갈등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1월 2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단독 국조의 설레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 수사, 후 국조, 입장을 굽히지 않는 여당과는 달리 민주당 등 야3당은 국정조사 단독 처리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야3당은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까지 독려를 하고요. 안 되어진다라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을 채택을 하고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참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를 두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열고 국정조사 반대 방침을 당론으로 세웠습니다.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 IMF 환란 이후에 있었지만은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라서 했던 것이고 또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인데 여당이 국정조사 거부를 당론으로 결정함으로써 초유의 야당 단독 국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단독 국조가 이뤄진 적이 있었죠. 바로 1999년 1월에 실시가 된 IMF 국정조사입니다. IMF 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몸싸움 속에서 통과된 IMF 국조는 전체 특위 인원 20명 중에서 여권 의원 11명만 출석하면서 반쪽 국조로 열렸었는데요. 하지만 25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경제당국이 당시의 위기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국정조사의 성과를 거뒀었죠. 때문에 국정조사 단독 처리의 선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IMF 국정조사와 비교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IMF 국조 땐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조를 주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협조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태원 참사 국조 단독 가능성,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반헌법적 대 억지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연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이 집회에 처음 참석을 했었죠. 지난 주말엔 7명의 야당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현역 의원들이 집회에 대거 참석해 단상에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함께 나온 의원들을 향해서 촛불광장에 나온 용기 있는 초선 의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데 대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인 행동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저 선동꾼입니다. 정권 퇴진, 대선 불복이 몇몇 의원의 돌출적인 행동인지 당의 공식 입장인지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죽음의 환전상, 감정 사기꾼, 정치 무당이 이들의 민낯, 이렇게 다소 거친 표현들도 쏟아졌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의 죽음마저 정파적 이익으로 계산하려는 게 아니냐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배후에 민주당 지도부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억지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우리 의원 일부가 개별 참석한 것을 두고 당 차원에서 공식 참여한 것처럼 또 애국 날조를 끄집어냈습니다. 계속되는 정쟁에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건데요. 출구 없는 대치 상황으로 들어가는 여야, 협치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견서 제출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까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야권 3당이 국정조사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거부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산안 처리 후에 또 논의해보자 이런 또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 선수사 후 국정조사 뭐 이런 기존의 당론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요. 이렇다면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 건지, 그리고 조사의 그 결과가,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다는 기준은 또 어떤 걸지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그런 무슨 이렇게 정파적인 어떤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또 다시 논의해보는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얘기하는 걸로 보여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나 그 가족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에 이쪽 수사는 100대 0이다. 검찰이 정치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거야말로 정치 수사라는 것을 검찰이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수를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은요.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했었잖아요. 네. 그럼 추미애 장관 다음에 박범계 장관이에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셨어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그 장관들이 대립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관 두 분이 그 당시에 수사를 윤석열 총장 주변을 다 털었을 텐데 김건희 여사 수사 다 했거든요. 그래놓고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소할 만한 거를 아마 못 찾았겠죠. 아니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런 거나 이런 거나 아마 이런 경우였을 텐데, 그래놓고 본인들이 못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수사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한 방탄의 하나로 그냥 주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중단을 놓고 하루 종일 정치권이 이제 시끄러웠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이제 매일 마음을 졸여왔는데 잘한 결정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MBC 탑승 배제부터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이런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에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MBC가 지금 지나온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 보여준 거는 결국 MBC는 공정하지 않다. MBC는 편파 방송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MBC는 과연 공영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의심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자막을 대통령의 워딩에 자막을 갖다가 악의적으로 넣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괄호 열고 막 미국이라는 그런 자막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왜곡하죠. 사실관계를 비틉니다. 그 다음에 또 미 국무성과 또 미국의 의회에다가 또 이메일을 보내는데 대통령이 하지도 않는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했다는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미국의 입장을 물어보고 사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실 국민들은 많이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홀대받고 막 혼밥한다고 언론이 막 나왔을 때 사실 중국에 대해서 다 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건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MBC가 미국에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고자질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MBC 기자가 슬리퍼 신고 팔짱 끼고 삿대질하고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진짜 많이 보고 놀랬거든요. 보통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 지금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는 건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계속 주변에서 이거 도어 스태핑 그만둬야 된다 해도 그걸 계속 본인이 계속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계속 불편하고 많이 놀라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어 스태핑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만 중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겹쳐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금융당국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제 대책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의 간사이신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레고랜드 사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됐고 많은 언론 기사를 장식했던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스태핑 잠정 중단. 방금 전 정미경 국민의힘 이제 전 최고위원은 그냥 앞으로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대통령의 조치, 도어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쉬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아쉬웠습니까? 저는 도어스태핑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름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거. 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나왔던 또 한 특색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스스로 포기하는 게 이유가 좀 약간 답답한 것이었고요. 유승민 의원 이야기하셨듯이 과거에 사과만 하나 했으면 될 일을 MBC랑 저렇게 각을 세워서 싸울 일인가. 이게
오히려 대통령이 이 언론에 대한 시각을 좀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오히려 인식되게 하는 그런 것 같다. 한마디로 좀 안타깝고 답답하다. 대통령 반응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레고랜드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의 이제 간사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자세히 이 사안을 들여다 보니까 그 용어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디폴트는 예전에 이제 그 토익 시험 때문에 채무 불이행 이렇게 단어만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게 뭐 어떤 뜻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용어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산 유동화 기업은 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선 이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이 본질에 대해서 좀 쉽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레고랜드에 있어서 그 채권 관계가 좀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레고랜드 개발 사업자가 있는데 그걸 외국 사업자가 할 수도 있지만 강원도에서 출자한 합작 투자 회사인 중도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일부 자금이 필요해서 2,050억을 투자자로부터 빌린 거죠. 빌리는 과정이 중간에 이제 특별 목적에서 SPC라고 표현하죠. 아이원 뭐 제1차라고 하는 그 SPC를 통해서 이 2,050억을 빌립니다. 그런데 2,050억을 빌리는데 중도개발공사가 이 돈을 못 갚으면 강원도가 갚겠다. 지급 보증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온 1차가 발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ABCP라고 하는 CP가 이제 기업 어음인데 단기 자금 유동 방식인 거죠.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제 지급 돈 갚겠다, 내일까지 갚겠다 했는데 못 갚으면 지급 기일에 못 갚으면 부도인 겁니다. 그게 디폴트군요. 그게 디폴트죠. 이벤트 오브 디폴트. 그런데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김진태 지사가 선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9월 28일. 회생 신청을 하는 거면은 관련 대출 계약서상 이게 부도 사유에 해당되는가? 논쟁이 있지만은 중도개발공사는 그 계약서상 그런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면서 바로 이제 9월 29일 만기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9월 29일까지 갚으라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안 갚은 거죠. 그래서 부도가 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 날인 9월 30일 한국신용평가에서 리포트를 합니다. 애널리스트들 경제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보고서 쓰는데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런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근데 거기에 보면 강원도가 보증한 이 채권은 국가가 보증한 거니까 제일 믿을 만하다. A1 등급 이랬는데 9월 30일 이걸 C 등급으로 다운을 시켜요. 이게 신용 경색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그런 이제 이 과정이 강원랜드발 이제 또는 강원랜드가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김진태 지사가 선언한 그 레고랜드 관련된 금융위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네. 진상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이 그 레고랜드 사태를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일어난 고의부도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불순한 정치적 의도, 이게 무엇이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도지사 김진태 지사가 9월 28일 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최근 지난주 월요일 국회에서도 토론을 했었어요. 그때도 유사한 이야기, 빚 갚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빚을 법적으로 책임지니까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이야기하는데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도는 갚기로 한 날 안 갚으면 부도인 겁니다. 내가 10년 뒤 갚겠다, 100년 뒤 갚겠다, 나는 그 채무를 부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안 갚으면 고의 부도인 거죠. 그 당시에는 9월 28일 날은 이상하게 이야기했지만 외국 갔다 오면서 추경으로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년에서 내년 1월 그다음에 다시 올해 12월 중순까지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거죠.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 갚았으면 고의로 부도내고 고의 부도한 부도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뭐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땅을 제값 빨고 팔아서 이자라도 등등등 해서 뭔가 하겠다. 보증채무 부담이 벗어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분히 그 당시에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반대하고 부정하려는 것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고의 부도가 맞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정말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러고 이제 빨리 수습하면 되는 거죠. 전 정권 지우기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복잡한 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뭔가 그 기존에 진행되는 것을 이제 무너뜨리려는 네.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고의부도 아니다 이런 말씀 그만하시라. 제가 김진태 지사한테 그런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고의부도 갚을 때 못 갚은 거고 상환 능력이 갚을 있다. 능력이 있는데 네. 강원도에서 스스로 추경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갚을 능력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안 갚은 겁니다. 네. 네, 근데 여당 측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그 여당 측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10년 동안 잘못한 게 누적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그리고 김 지사의 그 레고랜드 사태 해결하는 노력이 잘못 비춰졌다. 불끄러운 소방수인데 실화범으로 만들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바싹 마른 산에다가 담배꽁초를 딱 던져버린 거예요. 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담배꽁초 발로 밟으면서 끄면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네. 딱 그 사태 이후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신용 스프레드가 악화된 겁니다. 네. 확대된 거죠. 그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그 파장에 이 시점부터 대한, 이렇게 네. 확대된 겁니다. 네. 이 신용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게 시장의 불안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게 그 12월 이래 10월 달에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채권 순발행액입니다. 채권 순발행액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네. 채권 시장이 확실하게 경색됐다는 지표입니다. 강원도 이 지사가 했던 레고랜드발 이 금융위기 이게 이미 이제 불질렀다라는 게 이런 표현인 거고요. 시장에 미친 영향이. 네. 그런데 최문순 지사와의 관계 그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중도개발공사의 재무제표가 불었습니다. 그러면 중도개발공사가 실제 이와 관련된 주채무자니까 이게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채무제표가 이 엉터리가 아니라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최근까지 한 몇 달 동안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해명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지점은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추상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레고랜드와 관련된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잘 진행되고 도에서 평가될 것이지만 국민 경제 전반의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즉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도 믿을 수 없다더라. 그래서 갑자기 이자가 막 폭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또 하나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회사채 어제인가 이 회사채에서의 할인율이 20%, 21%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시장의 큰 변화입니다. 지금 나름 안정화되고 있는데 계속 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 관계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개탄스러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꺾이지 않는 회사채 금리, CP 금리까지 레고랜드 사태 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근거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갖고 오셨는데 오늘 또 국회에서 금융당국하고 간담회도 또 이제 가졌었죠, 민주당이. 네, 맞습니다. 그 정부가 판단착오를 한 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그리고 금융당국의 대응에서 지적할 부분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고요. 또 수습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 50조 원이 넘는 50조. 유동성 투입을 결정한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그 다음 조치 5월 28일, 5월 29일 그 조치 이후에 10월 23일 50조 플러스 알파 대책을 세운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 4주간 뭐 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그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적절하게 상황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했다면은 당국이 잘한 거고 이게 때늦은 대응을 했다면 즉 시장의 신용 경색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 그걸 방치했다면 이건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거다. 그런 지적입니다. 10월 14일입니다. 재무장관 20개국 재무장관 회담을 하고 마치고 나서 추경호 부총리가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의 문제다. 강원도가 알아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또는 10월 4일, 10월 5일 이 시장에서의 신용정보 리포트 등은 계속 경보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걸 방치한 거죠. 오늘 오전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분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안 알았냐? 당연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응을 했냐?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강원도랑 협의했냐? 지금까지 협의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협의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협의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이 그 25년 전 그 IMF 그 국가 부도의 그 날이더라고요. 또 그 요새 그 한창이나 이제 금융 위기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하고 2008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빨간 신호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그 이제 그 6개월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윤 정부에 대한 경제 평가 그 내리기에는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점수를 주신다면 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짧게 들어볼까요? 지금 50점 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하다. 작년 여름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했을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퍼펙트 스톰을 그때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예상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금리가 올해 이렇게 급등할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퍼펙트 스톰을 예상을 하고 경고를 하고 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올해 취임하고 그 이후에 경제팀이 긴장하고 있는가? 이건 레고랜드 사건에 대해서 대응이 좀 늦었고 부족했다는 걸 또 국감 과정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최근에 흥국생명건 관련해서 신종체 영부체 관련된 거 또 한 일주일 정도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을 했는가, 적절한 대응할 만큼 긴장하고 있는가 그 문제 제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내년 말까지 힘들 겁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금융당국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에서는 공사에 참여했던 그 영세한 26개 건설업체가 줄지어서 파산할 위기라고 하는데 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아직 터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짚어봐야 할 텐데 법안도 발의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 앞으로 명확하게 짚어나가실 계획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 안 했고요. 네. 예, 법안에 관한 의견들이 내부에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법안은 정돈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시장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된다. 내년 말까지 정말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년 말까지 취약계층이 정말 힘들어질 거다. 금리가 벌써 3% 올랐을 때 변동금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런데 그 취약계층이 한 60만 명 이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즉 집안 싸움 더하고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 취약계층을 위한 부총리급의 뭔가 큰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현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그거 정말 요구하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 준비 빨리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 저희가 출연하는 그 의원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치는 이제 뭐 말로 하는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 뭐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 그러니까 본인 의도하고 다르게 왜곡이 많이 됐다. 또 어떤 정치인은 나는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만 보느냐 억울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나온 어떤 뉴스에는 어떤 특정 정당인 누구는 또 사기꾼이다. 또 이런 정치인의 말이 굉장히 범람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평소에 그 정치인으로서 말씀하실 때 정치 철학 또 소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하시는 정치인의 말은 어떤 건지 오늘 질문 중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국민과 소통하는 그 눈높이를 찾아가는 건데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품격은 좀 지키면서 하지만은 그 뜻이 잘 소통하는 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네네. 품격의 언어, 소통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눈높이를 맞추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늘 그 시점에 따라 상황과 때와 장소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그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과 함께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및 민생경제 위기 대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소설인데요. 하지만 눈 예보 대신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